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드디어 개학 날짜가 정해졌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런 적은 처음이긴 한데 개학하고 약 2주 후에 중간고사를 치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학 연기는 확정이 됐지만 중간고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 대로 스트림에 공지를 하겠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강의는 기존 계획대로 교과서 문제풀이 영상부터 업로드됩니다. 1단원, 2단원에 나눠서 2번 업로드 될 거고요. 이후에 추가된 3차시는 2시간 정도는 우리가 압축 강의로 진행한 1단원에 대해서 복습 강의를 진행하고 1시간 정도는 2단원 복습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밤마다 진도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것과 조금 다르게 업로드 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과제를 하기 전에 항상 학습 안내 꼭 읽어보시고 스트림에 올라온 공지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대한 안내는 클래스룸 스트림에 공지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정말 양질의 문제이거나 혹은 이것만 풀면 시험 100점 이런 뜻은 아닌 거 알고 있죠. 이론 공부 후에 부족한 점을 점검하거나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학습의 줄기를 잡는 용도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중단원 마무리부터 풀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떨어진 두 대륙 해안선 경계의 유사성, 동일한 고생물 화석을 발견했고 떨어져 있는 대륙 간 지질 구조가 연속성을 가진다. 빙하의 연속적 분포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대륙 이동설이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잘 나오는 내용인데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말로 외우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어떤 그림 자료가 제시되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얘가 어떤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이론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반드시 교과서나 수능특강 교재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탐사 기술의 발전. 세 가지 탐사 기술이 나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표에 나와 있는 내용 먼저 볼게요. 자, 음양측신법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바다 아래로 초음파를 쏴서 그 초음파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수심을 결정할 수 있었죠. 자, 그렇게 음양측신법 기술을 가지고 수심을 측정해 보니까 수심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즉 해저 아래에는 우리가 솟아있는 지형도 있고 움푹 파여있는 지형도 있고 또 평평하게 유지되는 지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형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고지자기 분석 그리고 자력계,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과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암석의 연령 그리고 고지자기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누구냐? 바로 해령이었던 거죠. 해령. 자, 그리고 전 지구 표준 지진 관측망은 지진 관측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얼마나 큰 강도로 발생했는지, 진원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지진 관측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느냐? 섭입대 주변의 지진의 진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섭입대가 어디예요? 두 판이 만났을 때 무거운 하나의 판이 이렇게 섭입된, 밑으로 가라앉는 지형을 우리가 섭입대라고 했죠. 섭입대에서는 지진의 진원 분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점점점 깊어지는,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형태로 나타났고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한다고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지진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건데 이런 탐사 기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 탐사 기술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결국 얘네가 어떠한 이론들을 정립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는지 그 역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 판구조론이라는 이론을 정립하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1번 기초 개념 익히기 1번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판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섭입대도 나와 있고요. 해일형도 나와 있고 해고, 변환단층, 호상열도 이런 지형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발견한 판 경계 지형과 탐사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섭입대 이렇게 두 판이 만났을 때 하나의 판이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가라앉는 이런 섭입대를 발견하게 된 탐사 기술은 뭐였죠? 그렇죠. 지진 관측망이었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지진의 진원의 깊이를 조사하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네? 왜 이렇지? 하고 보니까 여기는 두 개의 판이 만나서 하나의 판이 섭입되는 곳이구나. 섭입대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변환단층은 음양특시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대칭무늬가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지구 자기장에 대해 조사하게 되면서 알 수 있었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뭐예요? 그렇죠, 복각이죠, 복각. 우리가 나침반을 가지고 이 바늘을 움직여 보면 바늘이 수평으로만 움직이는데 얘를 떼서 그 수직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했을 때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는 복각이라고 합니다. 자, 복각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위도에 따라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적도에 있느냐, 북극에 있느냐, 남극에 있느냐에 따라 복각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왜 위도에 따라 복각이 달라지죠? 복각은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인데 지구에서 자기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마치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자석이 놓여 있는 것처럼 남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나오고 이 자기력선이 쭉 지나 북극에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기력선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 위도가 다른 지역에서 나침반을 더 보면 이 나침반 바늘이 각각의 지역에서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향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고 적도에서는 이 방향대로 이렇게 나타날 거고 북극에서는 다시 바늘이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자침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따라서 위도에 따라 복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각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우리 B부터 볼까요? 자, B는 지금 적도 지역이에요. 그쵸? 적도 지역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이 나침반의 빨간 부분이 자기력선에서 화살표 머리 부분으로 향하게 그리면 맞아요. 자,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복각은 이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니까 B에서의 수평면은 이렇게 되겠죠? 몇 도예요?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평행하니까 0도.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몇 도? 0도. 자, 북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자침은 이렇게 그리면 되고 수평면이 여기니까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몇 도? 90도. 자, 북극에서는 복각이 몇 도예요? 복각이 90도예요. 90도. 자, 자기 남극에서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자침은 화살표 머리 방향으로 빨간색 자침이 향하면서 수평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수평면과 자침이 이루는 각 90도예요. 자기 남극에서도 복각이 90도예요. 자, 그럼 자기 북극과 구분이 안 되죠. 복각이 90도인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 북극을 얘기하는 건지 자기 남극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니까 우리가 남극에서는 북극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복각을 표시합니다. A 지역은 지금 북반구 중위도 쪽에 있는 지역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값은 여기 나와 있네요. 몇 도예요? 50도. 이렇게 수평면에 대해서 자침이 비스듬하게 나타날 때니까 이 각이 50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B 그림은 자기 적도니까 복각이 지금 0도로 나타나고 있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번 자북극에서 복각은 90도,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 대륙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방금 한 거고, 자, 두 번째 내용이 2번 문제인데요. 자,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두 대륙,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특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자, 5억 년 전에, 4억 년 전에, 3억 년 전에, 쭉쭉쭉 1억 년 전까지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그려보니까 유럽에서와 지금 북아메리카에서의 이동 경로가 서로 어떻게 나왔어요? 서로 다르게 나왔어요. 선생님 자북극이 두 개인가 봐요. 하나는 이렇게 이동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이동하고요. 이 말이 아니죠. 자북극이 두 개일 수 있나요? 자북극은 지구 자전축과 북극이 만나는 지점인데 둘 다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북극이 두 개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 두 대륙이 서로 붙어 있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이 두 개의 경로를 얘랑 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얘를 살짝 빨간색 선, 유럽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살짝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 두 경로가 일치하겠죠. 예전에는 두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5억 년 전 두 대륙 사이에 있던 이 대서양의 넓이는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예전에는 두 대륙이 붙어 있었으니까 대서양의 넓이는 현재보다는 좁았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볼게요.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 우리가 판의 움직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 내부까지 포함해서 지구 전체적인 움직임을 두 가지 운동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첫 번째가 상부 멘틀의 운동, 두 번째가 플룸 운동.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또 어떤 지형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야겠죠. 상부 멘틀 운동의 원동력은 멘틀 대류예요. 멘틀 대류로 암석권인 판. 자, 지각과 판은 다르죠. 판은 우리가 또는 암석권이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말로 지각과 멘틀의 일부, 상부 멘틀이 포함한 판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서현님이 오늘 녹화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는 지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베게너가.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론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거가 더해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면서 종합적으로 판이 움직인다. 지각과 상부 멘틀의 자,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 잘 지키고 있죠? 다시 갑니다.
자, 다시 갑니다. 이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 판이 멘틀 대류, 그 아래에 있는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서 움직인다. 움직이면서 우리가 배웠던 해령, 해구, 단층 이런 다양한 지형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의 특징은 우리가 멘틀 대류로 인한 판이 이제 섭입하기 전까지 수평 운동을 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부 멘틀의 운동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지형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열점. 우리가 이 판 구조론에서 설명할 때는 판의 경계에서 이런 경계들에서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났잖아요. 근데 열점은 판 내부에서 판의 경계가 아니라서 이렇게 판의 움직임이 없는데 판 내부에서 화산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얘는 누구로 설명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플룸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수업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플룸 구조로는 교과서에 없었어요.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자, 플룸 운동은 이 상부 멘틀의 운동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판의 섭입이 시작되고 난 후, 즉 상부 멘틀 운동 이후에서 지구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바로 플룸이 상승 또는 하강한다 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자,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지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긴 한데, 상부 멘틀의 운동은 이렇게 판의 수평적인 운동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판의 수평적인 운동에 초점을 맞춘 거고, 이런 섭입대에서 판이 섭입한 이후에 만들어진 이 플룸들이 지구 내부에서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구 내부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플룸 구조론입니다. 자, 그리고 플룸이 뭔지 알아야겠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플룸은 그 멘틀 물질 덩어리 또는 에너지 흐름이고요. 이 플룸 구조론을 통해서, 플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열점의 생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영상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3번 문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플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바닥으로 하강하는 플룸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차가운 플룸, 콜드 플룸. 얘는 무거워서 하강해요. 자, 차가운 플룸은 어떻게 형성되죠? 해구에서 섭입이 발생하면 이 물질들이 쌓이면서 하부 멘틀 속으로 가라앉고요. 이 가라앉은 차가운 플룸이 주변의 뜨거운 물질들을 상승시키면서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문제에서는 이제 바닥으로 하강하고 있는 플룸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으니까 답은 차가운 플룸이 되겠네요. 자, 41쪽 단원 마무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우선 지난번에 공지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부터 보면 됩니다. 1번 볼게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리을은 근데 누구의 증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해저 확장설에 대한 내용이죠.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 전까지 어떠한 순서로 어떤 이론들이 나왔고, 그 이론들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구분해서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잘 나오는 그림 자료들도 반드시 봐두시고요. 2번 넘어갈게요. 혹시 문제에서 이 교과서 문제 자체도 굉장히 간단하고 복습 차원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 혹은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클래스룸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복각 자료, 고지자기, 옛날 지구 자기의 복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복각 맞죠? 어느 지역의 암석에 남아있는 지자기 복각, 어느 지역의 암석에 남아있는 지자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잔류자기를 측정했더니 복각이 90도래요. 그럼 이 암석은 만들어질 때 어디 있었단 얘기죠? 저 북극에 있었다. 자기 북극에서 복각 90도였잖아요. 적도에서 0도였잖아요.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각을 왜 배우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내용들이 생기니까 정답이 5 맞고요. 동시대에 지자기 북극은 2개 있을 수 있다. 지자기 북극, 지구의 자전축과 북극이 만나는 지점인데 2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통해 대륙이 이동한 경로를 알 수 있다. 우리 아까 2번 문제 중단원 마무리해서 풀이했던 2번 문제죠. 정답 맞습니다. 3번은 넘어가고 4번 볼게요. 했던 내용이니까 답만 체크합시다. 해저 지형도 작성은 음양특심법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고지자기의 대칭 우리가 자력계 탐사 기술로 알 수 있었고 서빅도 주변에서 진원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건 지진 관측 기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문제 볼게요. 옳은 것은 판은 암석권, 연약권을 포함한다. 아니죠. 판 중요합니다. 지각 그리고 그렇죠. 멘틀의 최상위 부분,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이것을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대륙 지각일 수도 있고 해양 지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판을 또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도 부르고요. 연약권은 어디예요? 이 판 아래에서 대류를 일으키는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니은 암석권은 연약권보다 밀도가 작다. 맞죠? 그래서 이 무거운 연약권 위에 암석권, 판이 떠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연약권이 대류를 일으키면 그 대류로 인해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판은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한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아까 우리가 중단원 마무리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표만 하나 추가됐어요. A지역과 B지역의 각각의 복각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쵸? 2번이죠. 자, 복각은 자침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자, 지금 그림 나아가 이 화살표가 표시된 선이 뭐예요? 자기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평면과 이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 자침은 이 자기력선을 따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수평면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이 뭐예요? 복각이죠. 따라서 평행한 B지역에서는 0도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50도의 각도를 가지는 A지역에서는 복각이 50도가 되겠네요. 7번 갈게요. 하와이 섬 아래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이다. 자, 하와이는요. 보기 기억에 바로 나와 있네요. 열점이에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열점은 판 내부에서 마그마가 상승해서 화산이 일어나는 그 지역. 자, 이 그림은 뭘 나타낸 거인가 라고 보니 지진파를 촬영한 사진이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진파의 속도가 빨간색이라서 안 보이네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부분이래요? 느린 부분이래요? 느린 부분이래요. 붉은색으로 표시될수록 지진파 속도가 느려진대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지진파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고요.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진파 속도가 느린 부분은 뜨거운 물질이 위치하고요. 뜨거운 물질에서는 지진파의 진행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질이 위치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기 다시 볼게요. 보기 니은. 붉은색 영역에는 플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와이 열점의 화산활동 설명할 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죠. 플룸이 존재한다 알 수 있고요. 이 자료를 보고도 니은 보기를 해석할 수 있죠. 붉은색 영역에서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뜨거운 물질이 위치할 거고, 지구 내부에서 뜨거운 물질이 수직적으로 상승하거나 또는 하강하는 그 물질 덩어리 또는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플룸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디귿,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올라오는 고온의 열기둥은 상부의 멘틀 대류에 의한 것이다. 맞나요? 자, 아니죠. 일단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올라오는 고온의 열기둥은 우리 뜨거운 플룸이죠. 상부 멘틀의 대류는 플룸 운동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 판 경계에서의 화산 활동이나 지각 변동, 그리고 판이 섭입하기 전까지의 수평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플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열점에 대한 설명들은 우리가 플룸 구조론, 플룸 운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그림은 해저 지형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고, 표는 바다 위의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거리에 따른 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한 것이다. 즉, 여기 나와 있는 0, 0.5 이 거리는 수심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어느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쭉 수심을 측정해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음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해 나가기 시작할 때 0.5, 1.0, 1.5, 2.0 이 거리를,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왕복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해저 지형의 수심을 알 수 있죠.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자,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은 깊다는 얘기예요, 얕다는 얘기예요? 갔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니까 수심이 깊다라는 얘기고요. 왕복 시간이 짧을수록 수심이 얕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기준점으로부터 5.5km 떨어진 곳까지 보면 이렇게 시간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일정하다가 또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자, 이렇게 음파의 왕복 시간이 나타났을 때 여기 그림에서 A, B, C, D, E, F 구간에서 우리가 측정한 곳은 어느 구간일까라는 걸 묻는 겁니다. 풀어봤나요? 정답은 D, E 구간이에요. 힌트를 주는 확실한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왕복 시간이 같단 말은 이 구간에서는 수심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림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위에가 평평한 해산. 우린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기억나나요? 평정해산 또는 기옥. 여기서는 이 평평하게 수심이 일정한 부분에서는 왕복 시간이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 주변을 봐도 그래요. 산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면 그 구간에서는 수심이 얕아지니까, 수심이라는 건 해수면으로부터 이 지형까지의 높이잖아요. 시간이 짧아질 거고, 또 산을 내려가다 보면 다시 증가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DE 구간에서 측정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에서 열점의 활동으로 형성된 하와이 섬과 줄지어서 나타나는 화산섬 및 해산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들은 이 화산섬이나 해산을 구성하는 암석의 절대 연령이다 라고 했고, 화산 활동은 하와이 섬에서만 일어난다. 문제가 장황하게 긴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 한 번 이상은 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와이 섬은 현재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섬이자 열점입니다. 여기서 계속 마그마가 푸슈푸슈 올라오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점은 움직여요? 얘 안 움직여요. 얘 판 내부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산 섬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열점은 움직이지. 열점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이 화산 섬들이 만들어진 판은 움직이기 때문에 판의 이동을 따라서 이렇게 화산 섬들이 줄지어서 나열되게 된 것이다. 지금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은 섬이 이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이 섬, 1번 섬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줄어들고 여기가 가장 어린 섬이죠. 그 말은 판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판의 이동 방향. 그렇죠. 가장 오래된 섬이 이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판이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산 활동으로 섬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1번 문제 볼게요. 이 자료에 근거해서 과거와 현재 판의 이동 방향을 말해보자. 판의 이동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로 거의 북쪽에 가까운 살짝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거의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향, 우리가 북북서 방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는 이렇게 서쪽에 좀 더 가깝죠. 북쪽으로 이동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북서서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나오는 그림 자료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번 문제에 상부 멘틀 운동과 플룸의 운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태평양 내부에 있는 하와이 열도의 생성 원인을 설명하려면 힌트 다 줬어요.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돼요? 판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플룸 운동으로 설명을 해야겠죠.